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정상여와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정상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법인에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상여 처분받은 거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 됩니다.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인정상여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연말정산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요걸 정리해 주는 설명을 해 주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에도 그렇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인 세무조정에서 상여로 처분된 부분 또는 법인 세무조사 받았을 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상황별 인정상여의 지급시기 및 귀속연월이다라고 해갖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원천징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조사가 딱 끝나고 나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그날 받았다라고 봅니다. 원천징수 지급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속연월은 어떻게 되느냐.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연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연월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24년도에 세무조사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24년도 10월 5일 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세무조사를 언제 거 했느냐. 22년도 거를 했다라고 하면 귀속은 22년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24년도 조사 끝나고 통지서 받은 날 지급한 걸로 보고 연말정산 진행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 나오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냐.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입니다. 24년도 세무조정은 25년도 3월 달에 진행이 되죠. 3월 달에 진행될 때 상여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지급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귀속은 언제 거냐라는 건데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조정 대상연도가 되겠습니다. 25년도 3월 달에 세무조정은 24년도 거를 세무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여 처분된 금액은 24년도 근로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연월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이 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 24년도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급여 나가고요.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월별 납부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25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죠. 그리고 25년도 3월 10날에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딱 끝나고 나면 급여 관련되는 신고 업무가 완전히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가 들어갑니다. 법인세 신고가 25년 3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게 되죠. 세무조정 사항에 상여 처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인정상여가 되는 거고 근로소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 언제 거냐? 세무조정 대상연도 근로소득이라는 거죠. 24년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년도분을 추가로 지급받은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연말정산 다 끝났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속 시기는 세무조정 대상연도 24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 25년도 3월 달에 신고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3월 31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귀속연월은 25년 2월로 적습니다. 귀속연도는 24년도라고 했는데 귀속연월은 25년 2월로 적는다라는 거죠. 25년 2월로 적는 이유는 뒤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25년 3월이죠. 법인세 신고 시점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 다시 진행해갖고 신고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25년도 3월 달에 지급했으니까 25년 4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서식들이 이런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신고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서식들을 잘 보실 일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 서식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서식도 잘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신고 구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월별 납부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소득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표시를 하시고 오른쪽에 귀속 연월 25년 2월, 지급 연월 25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점이고 이 부분은 연말정산 시점입니다. 24년도 연말정산 시점을 기록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천세 신고를 매월 신고하시는 분이든 반기별로 신고하시는 분이든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반기별 납부자들 같은 경우에 4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고 7월 달에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24년도 지급명세서는 25년 3월 10날에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급명세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법에는 언제까지 제출해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할 때 4월 10날까지 일반적으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제출하실 때 우리 지급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전자로 다 제출이 되죠. 전자로 제출이 되는데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될 때는 전자 제출이 안 됩니다. 우편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25년도 3월달 급여를 25년 3월 31일 날 20명에 8천만 원, 간이세액 95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세무조정을 3월 달에 진행하는데 인정상여가 나왔어요. 대표이사 한 명한테 1억 원의 상여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의 인정상여 1억 원에 대한 추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1억 원의 인정상여를 포함했을 때 증가되는 세액을 전부 다 원천징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들어가면 자, 기존의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여기 인정상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1억 원을 딱 추가했을 때 결정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요 금액을 전액 원천징수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연말정산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동될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나중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알기는 알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정상여라고 하는 안에다가 1억 원을 추가했을 때 증가되는 요 금액을 전액 원천징수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느냐? 자, 25년도 3월 달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하겠죠. 반기별이 아니라 월별 납부자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리고 귀속연월 3월 달 급여 지급 3월 달에 지급했다라고 하고 20명에 8천만 원, 95만 원에서 이렇게 한 장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한 장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장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상여 처분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추가 또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소득 처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소득 처분 매월, 그 다음에 연말 소득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귀속 연월 25년 2월, 요거는 24년도 연말정산 시점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을 적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은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3월 달에 신고했으니까 3월 달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란에 한 명에 대해서 1억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4월 10날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몇 장이 되죠? 2장이 되죠. 실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2장이 신고되느냐라는 거에 의문을 많이 가져요. 많이 가지는데 됩니다. 특히 세무조사 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받아서 몇 년치가 상여처분이 나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한꺼번에 신고할 때 5장, 6장씩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마감해서 전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로 제출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귀속 연월 중에 25년 2월 달에 대한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25년 2월 달을 적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가 25년도 2월 분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관련 세액입니다. 25년도 귀속에 대한 세액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년도인 24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소득과 세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했을 때 보면 당해 연도 25년도 근로소득과 24년도 연말정산 관련되는 소득이 한 서식에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연말정산란에 들어가는 거는 그 과세 연도의 직전 연도 귀속이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 처분에 의한 부분은 귀속 시기를 적을 때 24년도 귀속이라 하더라도 25년도 연말정산 시점 2월 달로 표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 처분에 따른 신고는 각각 별지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장 나왔죠. 앞에 사례처럼 2장 나왔습니다. 그죠? 2장 나왔기 때문에 2장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 신고 제출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정산세액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가산세까지 붙여갖고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고민하지 마시고 세액만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세액만 신고를 딱 해보면 제출을 딱 하면 전자마감해서 전송을 딱 하면 가산세 빠졌습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산세 빠졌다라고 하는 문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냐 하면 소득처분 신고서에 요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가산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거는 매월 연말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가산세 누락 여부라든가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하고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 날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반기별 납부자도 반드시 같이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다만 지급명세서는 당초분의 지급명세서에 소득처분 금액을 반영해 갖고 재작성한 다음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원천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로 인한 가산세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정상적인 제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24년도 중에 퇴직했다라고 하면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 10월 달에 퇴직할 때 10월 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때 중도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퇴사 시점까지 10월 달까지 발생된 특별공제나 특별세액공제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공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공제하기가 어렵죠.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미공제 시에 다음해 5월달 과세표준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신고해서 추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중도퇴직자 중에 24년도에 퇴직한 사람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24년도가 아니라 25년도 1월 달부터 2월 말 사이에 퇴직하면 24년도 연말정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25년 1월 달부터 2월 말 사이에 퇴직하게 되면 24년도 분에 대해서는 25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고 25년에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5년 1월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25년도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연말정산이 2번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죠? 24년도 한번 정상적인 거 진행해야 되고 25년도 중도 퇴사자에 대한 거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요 케이스에 걸렸을 때 의외로 많은 실무하시는 분들이 24년도 우리가 안 해. 우리 회사에서 연말정산 못 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24년도 연말정산하고 25년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하고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근무지가 2곳 이상이면 종된 근무지에서는 그러니까 종된 근무지에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된 근무지에서는 주된 근무지에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때 종된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각각 근무지에서 각각 다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2곳에서 근무한다라고 해서 주된 근무지에서 다 하니까 종된 근무지는 연말정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각각 다 진행을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다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종된 근무지는 제출하지 말고 그대로 없는 상태에서 연말정산해서 진행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합산해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재취직자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다른 데 다니다가 퇴사하고 우리 회사 입사한 사람들이 됩니다. 자, 요 경우에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에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면 이제 근무처별 소득 명세, 비과세 감면 소득 명세, 세액 명세 중에 73번에 나오는 결정세액이 있고요. 정산 명세 중에 보면 연금보험료라든가 보험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합산해서 연말정산할 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하단 부분에 가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요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정세액을 250만 원인데 주 근무지에서 460만 원 매월 원천징수한 게 있었다. 그래서 75분에 차감징수세액 210만 원 있습니다. 자, 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우리 회사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은 요 결정세액 부분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단에 있는 부분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위에 있는 결정세액을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도 퇴사하셨던 분들이 우리 회사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근로자분들이 나는 이때까지 연말정산하면서 추가로 내본 적이 없는데 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느냐,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실 수 있죠. 그 경우에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차감징수세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210만 원 환급 받았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210만 원 내가 전 근무지에서 내가 받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세무서 가면 해결이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세무서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 회사에서 환급 받아야 됩니다. 회사로 가셔갖고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가 2곳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 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미제출하면 여러분들 실무자 입장에서 이게 뭐 제출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그냥 무시하시고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갖고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제출한 근로자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근무지에서 내가 받은 소득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회사에다가 알려주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달라고 하면 서로 짜증내는 일밖에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제출해 주세요라고 한두 번 딱 이야기하고 제출이 안 되면 그냥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것만 갖고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소신고한 거니까 문제 안 생깁니까? 라는 건데 5월 달 되면 국세청에서 다 연락이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다 가기 때문에 그때 개인적으로 다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의 경우에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 뒤에서 보게 되는 기본공제부터 시작해서 특별세액공제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적용을 하는데,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에 본인과 관련되는 거 하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연말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행방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 하지 않은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뭐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원칙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